자, 화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두 분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장이 헤이. 어둠을 헤치고 화요일을 만나면 헤이. 금쪽 같은 내 통장 999의 철이 정원창 전문가입니다. 철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리를 이끌어줄 철도 유명한 전문가입니다. 자, 그럼 유명한 전문가님께 여쭤보죠. 오늘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네. 연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제 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렸는데요. 네.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은퇴 시점은 빨라지고 그만큼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필수가 되어버린 연금을 준비하는 요령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연금 준비 사실 우리가 늘 부담스러워하고 또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남들하고 꼭 비교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죠? 네. 그래서 더 어려운 게 바로 연금이기도 한데 자, 오늘 한번 깨 부숴 봅시다. 네. 요즘 퇴직이 빨라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음. 미리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은퇴 준비를 잘 계획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은퇴를 잘 계획하는 방법. 네. 스텝 1. 빠밤. 네. 그 첫 번째는 은퇴 예상 시점을 설정하자입니다. 보통 퇴직과 은퇴를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네. 퇴직은 단지 일하던 일터를 떠나는 거지만 은퇴는 경제 활동을 완전히 그만두는 거라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현재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발생하는 다른 일을 한다면 그것은 퇴직이지 은퇴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은퇴 계획이 잘 서지 않는다 그러시면 은퇴 예상 시점을 막내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는 시기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참고로 OECD 조사에 따르면요. 음. OECD 평균 은퇴 연령은 64.5세, 우리나라 고령 근로자 평균 은퇴 연령이 72.3세로 평균보다 7.8세가량 높다고 하는데요. 네.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미리 은퇴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일을 더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또 그만큼 은퇴 준비도 안 돼 있다라는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네. 내가 언제 경제 활동을 멈출지를 예상해 봐라라는 게 바로 스텝 1이었고요. 자, 그다음 은퇴를 잘 계획하는 방법 스텝 2는요? 두 번째, 은퇴 시점에 필요한 노후 생활비 총액을 예상해 봐야 합니다. 자녀들을 모두 독립시키고 부부끼리 산다고 했을 때 현재 수준으로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노후 생활이 가능한지 예측해둬야 하는데요. 네. 이 단계를 거쳐야 노년의 생활비가 얼마나 들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 노후 생활비를 예상할 때는 기본적으로 생활비와 함께 취미 생활 등을 고려한 여유 생활비도 생각해 두셔야 하고 또 노년이 되면 의료비가 많이 든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가정마다 생활비가 좀 다르죠. 네네. 거기에 의료비와 취미 생활까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연금액은 은퇴 전 소득의 70%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소득 대체율로 봤을 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연금을 은퇴 전 소득의 70%까지 만든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충분한 은퇴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더 늦기 전에 당장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네. 지금 당장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 늘 강조하는 말이죠. 자, 소득 활동을 멈출 시기를 예상했다면 두 번째, 그때 매달 필요한 금액을 예상해 본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은퇴 준비의 세 번째 스텝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은퇴 예상 시점부터 평균 수명을 고려해서 노후 생활 기간을 예상한다. 은퇴 예상 시점부터 사망하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노후 생활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네. 평균 수명표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이 기간을 예상해둬야 합니다. 평균 수명이 갈수록 길어지는 추세여서 이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급적 자신이 예측한 그 평균 수명보다 5년 정도 길게 잡는 게 좋습니다. 또 배우자와 이제 나이 차이를 고려해서 배우자가 홀로 사는 기간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참고로 22년 통계청 남녀 평균 수명이 82.7세, 남자 기대 수명은 79.9세, 여자 기대 수명은
85.6세로 약 6년 정도 여자가 수명이 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보통 여성분들이 6년 정도는 더 오래 산다라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소득 활동을 내가 몇 세 정도에 멈출 거다. 그 뒤에는 그 즈음에 나는 얼마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그 정도로 몇 년 정도를 살아야 될 것 같다.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다음 스텝은요? 네. 은퇴 시점에 준비해야 할 노후 자금의 규모를 미리 계산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은퇴 후 취미나 소일거리로 일하는 것 이외에 본격적인 수입은 중단됐다고 가정하고요. 은퇴가 시작되는 시점, 부부가 노후 생활 동안 쓸 노후 자금의 규모를 예측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후 자금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은퇴 시점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 그러니까 몇 년 정도를 내가 살 거다 예측을 했다면 그 기간 동안 필요한 총 금액, 이거를 미리 파악을 해야지 지금 내가 얼마를 준비해야 된다. 이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그때 가서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5번째, 음,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를 한다. 은퇴 시점에 준비해야 할 노후 자금의 규모를 계산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를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자산과 부채, 수입과 지출을 꼼꼼하게 살펴 지금의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이걸 고려해서 부족한 노후 자금을 모으기 위한 작업을 실행하셔야 됩니다.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는 현재 나이와 수입 그리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한 조건이라면 투자하는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죠. 연금, 투자 이런 것들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연금은 일찍 준비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네, 거고요. 맞아요. 연금 투자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바로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기간 공격적인 투자로 준비할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은퇴 계획을 세우는 마지막 단계로 투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은퇴 설계처럼 오랜 투자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변수나 혹은 가족 상황, 수익 규모 등 투자 기간 동안 변동할 수 있는 이러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실행된 투자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은퇴 설계를 하신다면 큰 무리 없이 목표했던 노후 자금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고요. 은퇴 후 안정된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만 이 과정은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또 가정의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은퇴 설계의 계획을 수정하는 유연한 자세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간혹 가다가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지금 나이가 꽤 많은데 몇 살까지 노후 설계를 해야지 안 늦은 나이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무슨 명언집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우리 노후 생활 그리고 은퇴 그리고 뭐 연금 하면은 공무원분들을 떠올리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네들의 연금을 불허할 게 아니라 그네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를 보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가 나올 거예요. 첫 직장, 첫 월급부터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퇴직 때까지 계속 꾸준하게. 맞아. 그렇다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지금 일찍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더 일찍 준비했다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몰라 포기하는 순간 내일보단 오늘이 더 빠르다는 걸 꼭 기억을 맞습니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르지 않는 우물, 평생 내가 준비한 연금이 나오는 방법. 혼자 준비하기 힘들다 하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또 각자의 상황은 너무나 다르기도 하고요.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일반적인 은퇴 설계 비법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전문가님들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3부를 시작하면서 두 분께 고민이 있어 찾아오셨던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솔루션을 받아서 고민이 해결되신 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볼 텐데 일단은 고민부터 들어볼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송에 맞게 꽁트로 한번 재구성을 해봤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글쎄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여보, 내가 결혼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그게 언젠데 기억이 나. 헤헤,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하나 안 묻힌다고 해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바르는 건 뭔데? 뭔데? 뭔데 그거 뭔데? 습진약이다. 습진약. 으유. 당신 또 심해졌어? 이리 와, 내가 발라줄게. 됐어.
아니 윤 사장님네는 연금 준비 다 됐대잖아. 당신은 우리 미래가 걱정도 안 돼? 아니 뭐 다 된 건 아니고요. 아직 많이 부족하죠. 지금도 좀 하고 있어요. 에이, 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런 말 자꾸 하니까 내가 곤란한 거 아니냐.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쭉 일해서 당신 먹여 살릴 거니까. 아유, 당신 나 못 믿어? 못 믿어. 우리 형님 또 큰 소리 치신다. 아니 근데 진짜 아무것도 들어오는 거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 드러났어요? 일하다 보니까 은퇴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너무 걱정된다. 여보,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아이, 정말. 이 사람은 괜한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 심란하게. 당신 혹시 나 몰래 준비해 놓은 거 있는 거 아니야? 몰라. 일단 다녀와서 얘기할게. 여보, 걱정하지 마. 나 알았지? 금방 갔다 올게. 어디가? 교수님 다녀올게요. 대원학 가서 올게요. 여보, 사장님, 지금 당신이 낚시 갈 때냐고. 자, 자영업을 하시는 40대 중반 부부의 사연이었습니다. 저랑 매번 부부가 되시네요. 정원찬 전문가님. 저는 항상 잘못한 남편 역할만 맡고 있어가지고 저는 혼나고만 늘 있습니다. 혼을 내는 역할이라 뭔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입니다. 아니 근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걱정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퇴직연금은 둘째치고 이런 게 없으니까 개인연금도 준비를 못하신 분들이 주변에 참 많으신데 게다가 손님으로 오신 친한 동생분이 나는 준비 이렇게 다 해놨어 라고 하시니까 같이 또 낚시를 가시면서 도망치듯이 가셨잖아요. 주변에도 참 많으실 텐데 이런 얘기 들으면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사연자분이 많은 자영업자분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당장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재무 계획을 미루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사연자분 역시 그랬는데요. 네. 자녀 없이 부부들이서 자영업을 하는 이 부부의 고민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네. 돈이 새고 있다는 점과 일찍 노후 준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점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많은 자영업자분들 공통적인 고민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분들 역시 소득이 많든 적든 규칙적인 재무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소득 예측이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이 우선적으로 꼭 하셔야 할 게 있는데 네. 사연자분도 그걸 안 하고 계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업용 계좌하고 가정용 계좌를 분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사업용 계좌와 가정용 계좌를 분류해야 된다,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네, 맞아요. 거잖아요. 계좌를 분류해라, 구분해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용 계좌와 가계용 계좌를 구분해 두면 좋은데 통장을 나눠야 하는 필요성도 모르겠고 관리도 번거로우니 하다가 포기하거나 시작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사업을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면 집안의 돈을 먼저 쓸까요? 대출을 받을까요? 집에 있는 돈을 먼저 쓰겠죠. 당연히 가정의 돈을 먼저 쓰겠죠. 그죠. 하지만 이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날까요? 예측하기 어렵죠. 그죠. 만약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아, 굳이 불편하게 계좌를 나누기보다는 계좌 하나로 사업용 재료도 구입하고 가정에 먹을 식재료도 구입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계획적인 저축은 물론 자산을 굴리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지만 마치 내가 고정급을 받는 급여 생활자인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자영업을 하지만 월 소득은 급여 생활자처럼 계획을 한다라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은 200을 벌었고 다음 달은 800을 벌었다면 어우, 월 평균으로는 500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기준을 두지 않고 이렇게 좀 생활을 한다 그러면 200을 버는 달은 조금 덜 쓰거나 혹은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한 다음에 800을 버는 달에는 갑작스럽게 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달에 못 쓰던 그러한 부분들을 쓸 수 있게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관리가 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급여, 고정지출을 하는 플랜을 세우셔야 하는데 앞서 사업용 계좌, 가정용 계좌가 따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가정으로 따지면 바로 비상금 계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부부의 한 달 급여를 얼마라고 정해놓고
소득이 적은 달에는 예비비 계좌에 돈을 좀 가져다가 놓고 소득을 맞추고 소득이 많은 달에는 예비비 계좌에서 돈을 더 넣을 수 있겠죠. 정필요할 때 깨더라도 최대한 소득과 지출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 금액을 체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많이 번 달은 그냥 많이 벌었다고 막 쓰는 게 아니라 뭔가 보너스를 받은 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게 번 달을 위해서 내 정해진 생활비 이외에 더 벌은 거는 그냥 예비비 통장으로 넣어놔라. 맞아요. 라는 네. 얘기네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연자분도 도와주셨나요? 네, 두 분 월 순이익이 500 정도셨는데 매월 500이 아니라 총 소득을 12개월로 나눠서 나온 평균 소득입니다. 네. 사업이 잘 될 때는 7에서 800 정도 수입이 늘었다가 잘 안 될 때는 4에서 500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네. 가정에서 고정 지출은 200 정도 셨는데 대부분 대출금과 식비, 공과금, 핸드폰 요금, 유류비 등으로 사용 중이셨고 거기에다 보험료가 95만 원을 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매달 다르지만 나머지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남으면 적금에 묶어두기 이제 힘들다 보니까 통장에 두었다가 사업에 필요할 때마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1년짜리 적금도 사실 힘든데 장기적인 연금 이런 거는 꿈도 못 꾸셨겠어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저축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현재 사업장의 계좌와 가정회사의 계좌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장의 수익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고요. 가정회사의 지출까지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중에 손볼 수 있었던 게 8년 정도 납입하고 있던 보험이 있었는데요. 사연자분께서 이제 저희 방송을 듣다 보니 우리 집 보험은 죄다 종신인데 종신은 30% 이상 사업비가 빠지고 저축이 된다던데 그리고 8년 전에도 싹 다 해지하고 재가입했던 거라 다시 해지하면 손해 아닐까? 계속 증권만 보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열심히 듣다 보니까 우리 집 보험이 전부 종신인데 이거 괜찮은 걸까 이런 고민이 되셨던 거죠. 그리고 또 8년 전에 싹 정리하고 재가입했던 건데 이거 다시 정리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까지 되시고. 네. 자, 거기다 또 두 분은 자녀가 없는 상황이시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그래서 사망했을 때 물려줄 자녀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셨기 때문에 비싸게 납입하고 계셨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사실상 두 분에게는 맞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이고요. 오히려 살아가면서 어떤 질병에 걸릴 경우 두 분이 지금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좀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고나 혹은 질병에 걸려서 만약에 못 도와준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인건비로 다시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질병에 걸릴 경우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보험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남편분 같은 경우는 종신 2건 그리고 암보험도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었는데 무려 이 보험료로만 51만 원씩 내고 계셨어요. 그치, 종신이 2건이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남편분에게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아쉽지만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보험을 재정비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습니다. 남편분은 그렇게 실손보험 19,000원, 운전자 보험 10,000원대, 건강보험 14만 원으로 총 3건 17만 원대로 변경했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폭넓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가입 도와드렸습니다. 네. 아내분 또한 이제 실손의료비 2만 원, 운전자 보험 10,000원, 건강보험 11만 원으로 변경해서 총 3건의 보험을 14만 원으로 조정해 드렸는데요. 네. 종신보험 위주로 총 7건의 보험에 95만 원을 내고 계시던 보험료를 총 6건 31만 원대로 변경해서 64만 원가량 줄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분뿐만 아니라 전문가분들의 손을 거치고 나서 뭔가 보험료가 싹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진짜 전문가분들 손을 거치면 마법이 일어나나 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마법이 아니라 사실 뭐 물론 전문가분들이 실력이 뛰어나시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그만큼 낭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된다라는 것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을 많이 정리하셨네요. 그럼 환급금도 꽤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땠어요? 네. 정리한 보험에서 환급금이 약 2,500만 원 정도쯤 생겼습니다. 그 돈으로 당장 대출금 일부를 갚고 싶다고는 하셨지만 지금 대출 받으신 부분들을 확인해 보니까 낮은 이자로
대출을 잘 받으셨기 때문에 일단 소득이 있는 동안 꾸준히 원리금 납입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렸어요. 부채도 하나의 자본이기 때문에 싼 이자로 대출한 대출금은 꾸준히 잘 갚으면 추후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도 좀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우선 환급금을 갖고 대출을 납입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낮은 이자기 때문에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유자금은 가정의 비상예비자금으로 두고 급할 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줄이고서 남은 64만 원 중에 30만 원은 아내분이 그토록 원했던 연금 가입을 추천을 해드렸고요. 또 추가적으로 30만 원대의 남은 상황은 연금보험에 추가 납입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서 잘 납입을 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을 단순히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도 함께 드렸다는 거네요. 네. 지금 나머지 금액은 자영업의 경우 현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상 예비 자금이나 단기 저축으로 일단 현금을 더 비축하셔서 급전이 필요하실 때 대출을 더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고요. 비상금이 어느 정도 쌓여서 안정적으로 저축액이 쌓이면 아내분 연금의 추가 납입이나 추가 상품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 투자로 준비해야 하는 연금 준비. 하나부터 10까지 계획을 세워보자. 내 인생에 마르지 않는 우물. 연금 꼭 준비해야 합니다. 네. 연금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자, 둘째. 자영업자의 연금 준비, 통장 분리가 시작이다. 네. 오늘도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